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개를 받은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정진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만 가지고 이제 하는 단체인데 보통 많은 그 지역에서 좀 활동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잘 쓰지 못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뭐라고 지적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제 막 보시고요. 예산은 숫자만 있으니까 예산을 보려면 보통 구청 홈페이지에는 예산서, 결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기 계획 이런 것들 중기 지방 계획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그것들의 세부적인 사업의 결과들을 봐야지 이게 정말 잘 쓴 거구나, 잘못 쓴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알려면 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정보공개 청구여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랑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를 좀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공개와 관련된 좀 교육도 하고 있고 남미옥 선생님이 정보공개센터에서 하는 이런 교육에 오셨었어요. 되게 엄청 열심히 들으시고 이걸 좀 지역에서도 해봐야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저는 일단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통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 해본 적 있으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정보공개 청구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들어본 적은 엄청 많으신데 혹시 웹자보 교재 보시고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거 다 치고 실무적인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다 모르면 상관없는데 누구는 꼭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힘 있는 사람들. 그쵸? 힘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만 대표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 사진 뭔지 보시면 제가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손피켓이거든요. 여기 여성분들이 대다수여서 최근에 있었던 발암물질 생리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정보는 예산을 잘 써니 못 써니 내 세금을 어떻게 써니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몰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부천에 있는 그 핸드폰 부품 공장인데 거기에서 보통 핸드폰 부품 공장은 3차청, 4차청이거든요. 그 3차청, 4차청에 돈을 벌려고 제 또래인 남성 여성분들이 일을 하러 들어간 거죠. 당연히 계약직이었고 파견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이게 왜 이러지? 나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앞이 안 보이고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원래는 에탄올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메탄올을 쓴 거예요. 근데 메탄올 때문에 실명했어요. 근데 여기 메탄올 들어간다 라고도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결혼을 보름인가 앞둔 사람도 있었대요. 보름 가까이 앞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요즘의 정보는 행의정 감시를 넘어서 정말로 살아야겠기 때문에 필요한 알 권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그냥 기업만 잘 공개하면 되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노동청은 뭘 한 걸까요? 메탄올이나 그런 메탄올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 물질들이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해야 될 환경부는 뭘 하는 걸까요? 이게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기관에 하는데 그런 것들, 기업과 정부가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최근에 많은 곳에서 하진 않고 저희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공공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위험에 대한 정보는 공공정보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권력들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위 헤쳐먹는 거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제 권력이 지그들끼리 헤쳐먹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촛불도 드시고 투표를 잘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구청장이나 구의원, 국회의원 하나 바뀐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도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켜보는 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전철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좀 널브러져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쉬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계속 쳐다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지? 아, 나 바지 자크 열렸나? 한번 보겠죠? 아, 침 흘리고 잤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을 안 흘렸거나 바지 자크도 멀쩡하고 다리도 오므리고 앉아 있으면 아, 뭐야, 미친놈이네 하고 넘어갈 텐데, 만약 그랬으면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벌렸던 다리도 오므리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켜본다라는 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무슨 변태나 스토커처럼 지켜보는 것도 있겠지만, 지켜보는 것의 순기능은 그런 거죠.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켜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정부이면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양천구에 있는 국회의원,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들이면 그걸 지켜본다는 것만으로도 아, 제가 맞아. 제가 맨날 우리 홈페이지 들어서 우리 무슨 일하고 있는지 알지. 아, 우리 구청장이 무슨 결제했는지 제가 맨날 지켜보고 있더라 하는 것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시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큰 것이 아니더라도 큰 것 하기 이제 너무 나는 나서는 건 좀 그렇고, 아, 나는 그냥 좀 소소하게 하고 싶어 할 때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인만 계속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켜볼 때 그냥 정말 가만히 방 안에서 양천구청 홈페이지 열어놓고 지켜만 보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지켜볼 때는 티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티를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켜보는 가장 쉬운 편한 무기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합법적입니다. 이거 나 뭐 해서 뭐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뭐 빨간 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정보공개 청구는 합법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물론 저 사람 악성 청구인이야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 그래서 합법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편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쉬운 검증의 도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그 가짜 뉴스 되게 많죠. 가짜 뉴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정말 판을 치는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럴 때 되게 이걸 받아서 내가 보관만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보고 그래 이렇구나 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글이라도 하나 써서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뭐 카카오톡 방이나 밴드나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알고 하냐. 그게 되게 어려운데,
쉬운 검증의 도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답변을 공개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예를 들면 양천구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양천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와요. 그게 공식 문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구청이 지는 거죠. 그게 맞는 자료면 와 보면 나오잖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네? 지적하면 되고 확인해 봤더니 안 맞는다라고 하면 와 얘네 공문서 위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편한 방법이기는 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사화가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안 내요. 보도자료 내면 기자들이 또 안 받아 쓰더라고요. 단독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보도자료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블로그에다가만 올리는데 기사가 이제까지 세워보진 않았는데 한 8,000건 정도는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기사가 나가고 나면 보통 언론중재위에 뭐 걸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기사가 모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 결과를 뭐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단위가 1,000원이어야 되는데 뭐 10,000원, 10만 원이라고 잘못 쓰면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뻥 튀겨지잖아요. 그렇게 썼더니 기자가 전화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업무 추진비를 뭐 10억 단위로 집행하는 게 정말 맞아요? 그러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 공개한 양천구한테 물어봐라. 그럼 양천구가 책임을 질 일인 거예요. 나는 공개받은 걸 공유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이나 사후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죠. 그런 면에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때문에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할 때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데 그 말도 주로 누가 듣냐면 나이가 좀 어리고 여성이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유 이거 무슨 나란 일을 알려고 해. 제가 실제로 들어봤던 말입니다. 나란 일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 청구는 보통 알 권리라고 하는데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고 써져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 21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헌법 21조 여기 안 적어놨구나. 헌법 20,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아시죠? 뭐 내가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거. 근데 배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뭘 쓸 거 아니에요. 알아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알아야 되는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누가? 국가가 가장 먼저. 왜냐하면 그것들 중요한 정보들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할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떻게?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청구할 권리고 그쪽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케이스들 몇 개만 보여드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집행 결과 가장 쉽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고 보는 것들인데 이건 저희가 봤던 건데 그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세빛둥둥섬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세빛의 세가 세금이다라는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오세훈의 세가 아니라 세금의 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2016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세빛둥둥섬의 개발과 관련된 문서예요. 공문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세빛둥둥섬과 관련된 시행 계획 단계부터 공문을 쭉 달라고 했어요. 2006년도 걸 봤더니 예산이
50억이에요. 추진 배경에. 근데 2011년도에 그 추진 계획 보고서들을 봤더니 964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50억이 964억으로 10배도 넘잖아요. 20배 가까이인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산 강의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예산은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 뻥튀기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보통 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추경할 때 올리면 되고 뭐 할 때 올리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과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시행 단계에서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매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얼마나 그 욕망의 덩어리로 난개발로 예산이 집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지금 결과만 보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보통 시작할 때는 몇 년 전부터 그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할 단계부터의 계획들을 달라라고 하면 이거 그 서울시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라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의 공문 같은 것들을 만약에 입수를 하신다, 결산을 입수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그런 보고서들에는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2006년도에 뭐뭐뭐뭐 통과했고 뭐뭐뭐뭐 승인했고 예산이 확정됐고 이런 것들을 쭈르륵 정리를 해요. 그럼 2년도부터구나. 그럼 거기부터 해서 그때부터 추진된 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다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 그래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었는지를 검증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저는 은평구에 살거든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저희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최근에도 해봤는데 뭐였냐면 동네에 가로수 있잖아요. 여기도 안양천 있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보통 그럼 가로수가 다 있고 그중에는 과일나무들도 있고 꽃나무들도 있는데 농약을 뿌리고 나면 따먹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팻말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하지? 어떤 걸 뿌렸길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럼 다 따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뭘 뿌렸으니까 위험하다. 뭘 뿌렸지만 안전하다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구청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가로수에 살포한 농약 현황을 알려달라. 그래서 가로수에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은 그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이라고 쓰고 뭐 도로명, 그러니까 방역 위치, 그다음에 방역 약품, 살포량, 방역 일시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쭈르륵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시에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잖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뿌리고 있는 농약이 있었는데 그 성분은 꿀벌을 죽인다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선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었어요. 근데 서울은 다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뭐 맹독성 농약을 가로수에 뿌리진 않거든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하지만 바람 가능 물질, 발암 물질, 생식독성이 있더라도 맹독성에서는 저독성일 수 있거든요. 그런 농약들을 막 뿌리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황은 그때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랑 해봤던 거니까 동네 신문에 실었죠. 우리 동네 가로수에 안 좋은 농약이 살포되고 있고 심지어 그 농약은 꿀벌을 죽인다.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다면서요. 꿀벌이 다 죽으면 지구도 멸망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에 다시 해봤거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꿀벌 죽이는 그 농약 성분을 은평구만 유일하게 사용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동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 언론에서 기사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치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남산공원 아니면 한강공원 이런 데들도 그 농약 다 뿌리거든요. 안 뿌리는 곳이 없어요. 그거를 문제 제기했던 은평구만 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사소해 뭐야? 라고 했던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맞아 틀려 문제가 뭐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말고 이건 내가 진짜 뭔가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진짜 뭐가 만들어져야 돼 바꿔야 돼라고 할 때 안 돼 우리가 이게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냐면 정보공개센터랑 녹색당이랑 같이 했던 건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던 것이 뭐냐면 방사능,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수입 수산물을 먹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대부분 넣지 않았어요. 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는 그것들을 하지 마라. 뭐 교육청에서 친환경 음식조례, 뭐 친환경 급식조례 이런 것들 해서 안 하는데 보육기관은 거기서 사각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 이거를 해서 모든 25개 구청과 거기에다가 보육기관 어린이집에 그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하냐 원산지 확인하냐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당연히 안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확인을 한 거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정보 부존재 이 빨간 도장이 다 정보 부존재 표시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는 우리 그거 안 가지고 있어. 수입수산물 한 거. 그 말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에 수입수산물 뭐 들어가는지 나 관심 없음. 3개구만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 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보육기관에도 뭐 방사능 그 검사하는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야 실태가 이렇다. 완전 사각지대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더 어릴수록 피폭이 잘 된다. 안전조치 마련해라 라고 해서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그때 조례 운동을 할 때 이런 근거를 들이대자. 우리가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말하자 라고 해서 했던 정보공개 청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할 때 팩트체크용으로만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거. 이건 안 되고 있어 라고 확실히 아는 거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우리 일 안 하고 있어 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정보 부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가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폐기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건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죠. 저희도 이거 국정교과서 만든다더라 하자마자부터 지필진 정보공개 청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공개가 언제 됐냐면 이미 지필진을 자기들이 공개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비공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필진이 공개되면 그 지필진들이 가족들한테 면이 안 서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런 게 그런 변론에 실제로 판결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했었는데 계속 소송을 해서 공개하기도 했죠. 그래서 누가 이것들을 결정했느냐 이름을 공무원과 그런 결정자들의 이름은 공개거든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것들 이런 것들도 공개할 수 있죠. 통계 자료들도 궁금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위반하는 곳들 많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정보공개 청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 요새 뭐 뉴스에 가끔 가다가 그런 뭐 폭력 교사 아니면은 그런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각지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들의 관리 실태 문제들 그런 것들은 보통 다 어떻게 하냐면 관련 법에 근거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통계 자료를 달라 검사한 통계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자료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통계 자료 받는 거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그랬던 궁금한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저희도 이제 이거는 장학재단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는 건데 연도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명부. 그다음에 이 장기 연체자 중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했다고 왜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까지 간 뭐 퍼센트 이런 것들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을 들어갈 텐데 정보공개 청구의 거의 모든 것 제가 빠뜨릴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라고 했고요. 자료에는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이 자료는 이 브로셔는 뭐냐면 책에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정보공개 청구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급할 때 딱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즐겨요 3분 청구 쉬운 맛. 정보공개 청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그것들을 써놓은 책이고요. 자료고요. 요 이제 파란 동그라미 있는 게 보시면 빡쳐요 3분 청구 해볼 맛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쉽다니까 쉽게 했어요. 그럼 공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줘요.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를 안 하냐? 걔네들이 공개하고 싶어 하는 걸 여러분이 청구할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공개 안 했으면 하는 걸 청구하실 거잖아요. 그럼 비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빡치죠. 그래서 그럼 비공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해놓은 게 이 파란색 동그라미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셔를 나중에 보시다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요약을 해놓은 거여서 좀 풀어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뒤에다가 놓으시고 이따가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은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정보공개를 들어보신 분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 국민이라면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이라면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 못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서 사실 이거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해보라고 할래. 애가 8살인데 괜찮을까?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모두가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가능하긴 해요. 외국 국적자도. 근데 대신에 한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떠돌면 안 돼요. 주소를 딱 두고 살고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나는 개인으로 하다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단체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명으로도 가능한데요. 이런 소모임명으로는 안 돼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번호를 딱 부여받은 사단법인이나 하여튼 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어디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다 정보공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법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에요. 그럼 국정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일까요? 그렇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니까. 그럼 청와대는요? 그렇죠. 되죠. 청와대도 당연히 됩니다. 국회는요?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되죠. 국립대잖아요. 서울. 물론 지금 재단이 이사회가 있긴 하지만 됩니다. 그럼 연세대는요? 사립대인데? 그쵸. 됩니다. 사립대학교는 됩니다. 왜 되냐면요. 세금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돼요.
교육기관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사립대가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됩니다. 교육기관은 어디부터 교육기관이에요? 유치원부터 교육기관이에요. 유치원부터 정보공개 청구 다 돼요. 초등학교에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여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예를 들면 양천시설공단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에요. 코레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랑 똑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만든 공사공단들이 예를 들면 코레일이라던가 아니면 그거 뭐죠? 정선에 있는 카지노. 경선 카지노 그거 기재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거든요. 네, 강원랜드. 맞아요. 강원랜드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데 그거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만든 출연한 곳들도 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보공개 대상 기관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법에 만든 데잖아요. 특별법을 만든 자유총연맹 정보공개 청구 됩니다. 자유총연맹이 되는데 바르게 살기는 안 되겠어요? 바르게 살기도 됩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도 됩니다. 이런 데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금이 들어가는 민간단체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들 중에도 돈 받는 데들이 많아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들. 이게 생겼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5천만 원 때문에 너무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그 5천만 원에 한정해서만 정보공개 청구를 네, 그 항목에 대해서만. 근데 예를 들면 여기는 그건 단체에만 한정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특수법인 출자 출연기관은 돈을 예를 들면 70%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고 근데 이 단체는 딱 그만큼 그 당해년도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단체가 이 동네에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버이연합이 서울시한테 오세훈 때는 어버이연합이 서울시한테 돈 받았었거든요. 어버이연합이 한 5천만 원 2011년도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 11년도 치의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청구 가능해요. 그게 나중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단체 자율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 단체는 네네네네. 네네네네. 왜냐 그건 단체만 그래요. 다른 데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데는 제가 뭐 양천구청의 99년도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민간단체의 경우 근데 민간단체 같은 데는 여러분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5천만 원을 받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이제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고 일단 그곳들이 자기네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걸 모를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갱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간단체의 경우는 거의 청구를 안 하고요. 보통은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데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 학교나 공사공단 이런 순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혹시 이런 데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언제 청구하면 되나? 여러분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궁금할 때 영감이 떠올랐어 빡 그때 청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래요. 종이로 하실 거면 9 to 6, 9시에서 6시 사이 지켜주셔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얼마 만에 답변이 오냐면요. 열흘 안에 답변이 와요. 이거 내가 공개할게. 근데 나 이거 공개 못하겠어. 라는 답변이 와요. 근데 그 열흘은 빨간 날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서 열흘 이내에 답변이 오고요. 청구량이 너무 많거나 그걸 담당해야 되는 부서나 담당자가 사정이 생겼거나 할 경우에 열흘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흘이라고 하면 2주거든요. 빨간 날 빼고 나면. 보통 2주 안에 민감한 사항이거나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 안에 내가 이거를 가타부타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답변을 내려야 합니다. 어디서 청구를 하면 되냐?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곳에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서식이 있어요. 다.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어디가 담당하냐면 민원여건과가 담당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여건 만들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보공개 청구 서식 달라 그러면 줘요. 거기서 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인터넷으로 하시니까 우편으로 만약에 청구하시게 되면요. 꼭 등기로 하세요. 안 받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등기로 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인터넷 사이트가 open.go.kr입니다. 여기가 오픈 공개한다. GO 거버먼트 정부거든요. 정부를 공개할게 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예전 그거 아시죠? 삼권분립 아시죠?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어 있다. 할 때 행정부는 open.go.kr에 다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 누구예요? 청와대. 그쵸? 청와대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선관위, 헌법기구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고 헌법재판소도 그냥 헌법재판소에 있고 법원도 법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정보공개 포털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포털에 들어갔을 때 나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해야지. 청와대 백날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행정기관명으로 되어 있어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청구하실 때는 대통령이라고 검색을 꼭 해주셔야 확인이 됩니다. 뭘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이 아니에요. 그쵸? 민원이 아니에요.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의 차이는 뭐냐? 이 신정삼동 주민센터에 앞에 너무 길이 깜깜하다. 그 문제가 좀 많다. 우리 동네 골목이 너무 깜깜하고 위험하다.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민원은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민원이죠.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여기에 가로등 몇 개 있습니까? 언제 켜고 언제 끕니까? 이건 정보공개 청구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거예요.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는 법도 다르고 처리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로등 만들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정보를 줄 테고 계획이 없으면 정보 부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어주세요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요구지. 그거랑 약간 달라요. 정보공개 청구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데요. 정보는 예를 들면 공문, 영수증, 회의록, 사진, 영상, CCTV 같은 것도 정보공개 대상이에요. 공공기관 데이터셋 그런 여러 인터넷 빅데이터 요새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다 정보공개 대상인데 보유에 주목하십시오. 생산한 것만 아니고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정보공개 대상인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회단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들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아닌 복지단체들이 뭐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 주무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럼 제출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런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는지 마는지 여부랑은 상관없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들도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한테 시비를 받아가지고 받는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테고 행안부죠. 행안부한테 받아서 하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산에 대해서 양천구한테 물어보면 괜히 주기가 싫어서 그렇죠? 괜히 주기가 싫어서 뭐 안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만약에 지원을 받았으니까 결산 보고서를 낸다라고 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행안부나 서울시에다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청구할 때는 서울시 너네가 양천구한테 받은 이 결산 자료, 이 보고서를 달라라고 하면 서울시한테 양천구는 25개 중에 하나고요. 행안부한테 양천구는 240여 개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지잖아요. 대통령 인수위도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거든요. 인수위부터 너무 뭐 소통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인수위에서 각 중앙부처에 보낸 공문 목록을 청구를 했어요. 인수위가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주겠죠. 주겠어요. 그거를 비공개다. 국가안보 때문에 비공개다. 내가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부처에 청구를 했어요. 대통령 인수위한테 받은 공문 목록 좀 공개해줘. 다 공개했어요. 이게 인수위한테는 이건 국가안보지. 교육부한테는 하루에 1000개도 넘게 들어오는 공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개념을 바꾸셔가지고 얘랑 막 싸울 바에야 이 정보가 누구한테 가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시고 걔한테 청구를 하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 것만 청구 대상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청구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청구할 수 있는 폭이 확 넓어져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 서식은 디자인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내용은 차이가 없거든요. 정보공개 청구하기를 딱 클릭하면 이런 게 떠요. 화면이. 보면 첫 번째 청구기관을 선택을 하죠. 청구기관. 나 정보공개 청구해야지. 청구기관 선택을 하면 찾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조직도 조회가 쭈루룩 떠요. 그랬을 때 양천구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100% 양천구가 한 거야 라고 양천구 청구하면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앞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양천구 건지 강서구 건지 서울시 건지 국토부 건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어디다가 청구하면 될까요? 하겠거니 하는 곳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청구한 정보가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라면 청구서를 받은 즉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된다라고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았어. 우리가 넘겨주겠다. 넘겨줘라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을 때는 하겠거니 하는 곳에 청구를 하세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넘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를 좀 봐야겠는데 양천구 것만 보면 진짜 많이 쓴 건지 조금 쓴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내친 김에 25개에다가 다 해보지 뭐. 그럼 25번을 청구하면 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에다가 그거는 양천구 갖고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하면 서울시는 우리 거 아니야라고 그거는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 그 기관이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걸 알면 종결 처리하는 거고 모를 때는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찾기에서 기관을 여러 곳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 많이 해보셨죠? 장바구니 다 넣어보셨죠? 아시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100개건, 200개건, 10개건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 쇼핑몰에서 10개 산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고 나면 제목과 정보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제 쓰는 게 들어가죠. 어떻게 쓸까요? 쓰면 또 잘 써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목은요.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유 지는 또 많이 해봤다고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고 하지. 진짜로 아무렇게나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구 제목은요.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칸이거든요. 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정보공개 청구라고 처음에 썼었어요. 아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나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고 써야지라고 했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라고 썼는데 청구건이 한 200건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내가 나중에 청구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다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목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단어를 써요. 제가 그냥 알기 편한 단어. 업무 추진비, 농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빛둥둥섬 이런 식으로 축제 이렇게 제가 알아보기 쉬운 제가 편한 단어를 아무거나 써요. 근데 그렇게 써도 청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구를 많이 하실 거라면 단어를 넣으시는 걸 권하고요. 나는 일단 좀 워밍업 좀 해보게 라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라고 쓰시는 게 좀 무난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청구 내용 어떻게 쓸 거냐. 쓸 때요. 또 귀 기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 살고 있는 45세 누구누구이고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여기다 공개하지 마시고요. 씁니다라고 해야 되나 서요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청구 내용은 간결하게 최대한 상세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뭐냐면 형식에 얽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양천구청장의 업무 추진비가 너무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해당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용에는 양천구청장 업무 추진비 내역 요렇게만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식이 아니고요. 내가 받고 싶은 정보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업무 추진비를 받았을 때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1년치 예산액을 받았으면 좋겠는 건지 아니면 매 달달이 쓴 금액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썼는지가 알고 싶은 건지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가 알고 싶은 건지 다양하잖아요. 누구한테 썼는지를 알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머리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본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쓰세요. 그래서 그런 걸 상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업무 추진비를 청구할 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모든 정보공개 청구가 마찬가지인데요. 구체화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는 겁니다. 기간 혹은 시점. 기간이 아니면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5일 현재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언제까지. 그 다음에 대상, 누구의. 업무 추진비는 과장도 쓰고 국장도 써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의 아니면 뭐 기관장의 업무 담당자의 이렇게 대상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한 다음에 짝대기를 긋거나 괄호를 하고 저는 뭐라고 쓰냐면 집행 일시, 집행 장소, 뭐 집행 식당, 집행 처죠, 집행 처, 집행 금액, 집행 목적. 뭐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집행 목적. 그 다음에 집행 방법. 카드로 썼는지 그리고 괄호 써서 해놔요. 카드, 현금, 뭐 이런 여부.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집행 대상 인원 이렇게 쓰죠. 몇 명한테 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와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걸 빼고 줄 가능성이 높아요. 정보공개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해준 말이에요. 공무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단다. 네가 달라고 하는 것만 줄 거야. 다 달라고. 이 정도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이건 주겠지.
상식 밖의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정말 구구절절하게 3살짜리 아이한테 하나 다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요걸 설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달라고 할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어떤 그림인지를 상상하고 그 내용을 다 적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걸 다 적으세요. 만약에 뭘 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고 내 기사에서 하나 본 거다. 그러면 요 내용은 기사에서 본 겁니다. 라고 기사 그냥 첨부하세요. 링크. 기사 제목 같은 거 그냥 다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실수록 구체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공개 형태나 수령 방법은 보통은 정보통신망으로 받죠. 종이로 받을 경우도 있는데 종이로 받을 땐 수수료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파일로 받으시면 1메가 이하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수료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수수료 감면 50% 받을 수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수수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수증을 사본으로 받겠다라고 할 때는 뭐 단체나 아니면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껴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수수료 감면받고 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청구를 하면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 엄청 많이 와요. 청구를 많이 하면 안 와요. 저는 전화 잘 안 오거든요. 전 이제가 정보개 청구 8,000건 했는데 전 전화 잘 안 와요. 근데 많이 와요, 여러분. 전화를 하는 이유는 보통 크게 2가지예요. 왜 청구했어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라니? 궁금해서인데. 그렇죠? 궁금해서인데. 그렇죠? 궁금해서인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청구 취지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구 취지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계속 물어보다.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뭐 이래요. 왜 청구했는지 궁금해 하셔서 같이 궁금함의 대결입니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청구했던 걸 다시 읊어주세요.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내용이 알고 싶어서요. 그럼 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건 너무 강압적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왜 청구했는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는 취하해 주세요. 이거 취하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취하를 해주세요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취하해 주세요 라고 하진 않고 보통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거 공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개 답변을 해주세요. 비공개로 답변하십시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없는 거예요. 우리 기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송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정보 부존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송하시거나 정보 부존재 통지하시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국장님 결제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출장 중이셔가지고 제가 메일로 드릴게요. 이거 좀 취하 좀 해주세요. 이러면 좀 솔깃합니다. 이제 수수료도 안 들 수도 있고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받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증이 쉬운 이유는 기관의 직인이 찍혀 나오기 때문이다. 이거는 결제를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쓱 주는 거예요. 보통 신문에 나오는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기관에서 그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결정 통지해 주세요. 저 기다릴게요. 저 시간 많아요. 10일 연장하시면 되죠. 뭐 얘기하세요. 절대 취하지 마세요. 취하율 제일 높은 기관이 어딜까요? 검찰과 경찰입니다. 아시겠죠? 취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내가 이 정보가 없다. 이걸 공개하기 싫다라는 거를 티내지 않게 하려고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취하지 마시고요. 왜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근데 뭐 청구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 청구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많이 대화를 하세요. 그 공무원과. 공개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청구한 건지
냐고 물을 때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쓰는 용어랑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는 교육청에다가 영어 유치원 현황을 청구해 봤어요. 영어 유치원이 너무나도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영어 유치원 현황을 청구했는데 교육청에 전화가 와서 영어 유치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니요. 기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했는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어 교육을 하는 유아 대상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학원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네가 진짜 알고 싶은 게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중에 영어 유치원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면 정보부 존재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알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 학원인데 애들 데리고 하는 영어 학원을 그걸 말하는 거면 그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랑 얘기를 많이 안 했으면 공무원들은 다 비공개하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정보부 존재를 받았겠죠. 네가 뭘 청구하는 거냐고 물으면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그쪽에서 쓰는 용어. 그럼 그거예요. 그거 주시면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암만 이렇게 해도 원하는 답변을 받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비공개를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청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보도자료로 이미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어찌나 이렇게 그냥 일을 잘하셔가지고 널리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청구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구하는 건 비공개를 받을 건데요. 그거는 이제 요 해볼 맛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의 기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여기에 의해서만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혹시 공공기관이랑 공문 같은 거 많이 주고받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문 보시면 마지막에 직인 찍혀있고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괄호하고 숫자가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 3, 5, 1, 2, 3, 4, 5, 6, 뭐 8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다 이게 왜 비공개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에 그 호수를 적은 거예요. 이건 이것 때문에 비공개다라고. 그거에 의해서만 공개 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런 공개 여부는 공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서를 생산한 시점에 문서를 만든 사람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보 공개가 모든 공문의 공개 여부도 그렇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줄 때도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는 정보 공개 청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은 1호부터 8호에 없어요. 얘는 시민단체야. 이런 걸로 비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호수를 볼 텐데 1호가 뭐냐면요. 다른 법률에 이건 비공개야 라고 딱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보통 예를 들면 뭐 통계법, 보안 업무 규정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로 한다라고 아예 딱 적어놓은 것들. 그런 건 비공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기관이 이거 우리 내규에 의해서 비공개입니다. 이거 우리 지침에 의해서 비공개예요.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1호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 높잖아요. 지침이 높나요? 법이 높지. 법 단위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규 사항은 1호에 해당 안 된다. 그래서 1호로 만약에 비공개를 했다.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서 그러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호는 외교, 국방, 안보, 통일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정보를 그렇게 알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진짜 외교, 국방, 안보, 통일과 관련한 것들이라면 저는 사실 안 궁금한데 그게 국민의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뭐가 제일 많냐면 지자체에서 이걸로 제일 많은 건 뭐냐면요. 을지훈련, 민방위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2호로 사유를 많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 비공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저희가 정보공개센터에서 청와대 청구했거든요. 이정현 수석 불러가지고 샥스핀 먹였을 때 그거 식단이랑 주방장 어디 호텔 주방장 썼는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 외교 국방 안보 이걸로 비공개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게 식단 이미 기사에 다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비공개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뭐라고 판례가 되어 있냐면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안보 국방 등에 대한 실질적 손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이 정보가 진짜로 외교안보 국방 통일에 영향을 줄 정도와 청구인이 청구하는 요건 그게 견주어야 되는 거죠. 뭐가 더 진짜 중요하냐? 시민의 알 권리와 외교 국방 안보와 둘 중에 저울질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줘라. 무조건 그냥 비공개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거고요. 2호로 비공개 받을 사유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공개를 받으신다면 예를 들면 뭐 미군 기지 반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군이 뭐 토양 오염 시켰다거나 이런 것들 경우에 외교 국방 안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3호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이걸 정보 공개했을 때 국민의 생명에도 위험을 주고 신체에도 위험을 주고 재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테러가 날지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청사의 도면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도면, 청사 도면 이런 것들이 3호로 비공개예요. 테러가 날까 봐. 그래서 비공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2호랑 똑같이 판례가 있어요. 같은 내용의 같은 그 의미의 판례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유해화학물질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했거든요. 구청마다 어떤 것들 취급하고 그 위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주소랑 그 다음에 그 양 뭐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정보공개해달라. 그때가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도 나면 더군다나 서울은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청구를 해봤는데 어떤 자치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거 3호로 비공개다. 선생님 그게 왜 3호죠?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이 회사 뭐 예를 들면 신정 내거리에 불산이 5리터 있다라고 내가 공개를 해가지고 네가 그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걸 북한에서 알고 신정 내거리에다가 미사일 터트리면 화학사고 난다. 실제로 제가 전화로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산을 그게 공개가 되어야 사람들이 이걸 안전하게 조치를 하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야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미사일이 터지면 화학사고 나기 전에 그냥 죽는다. 뭘 그것 때문에 그러겠냐. 이런 얘기. 그럼 원전도 얼마 남았는데 굳이 여기다가 터뜨리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이유로 비공개를 하진 않을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정도로 확실해야 비공개해라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4호는요.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사는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거예요. 이미 3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난 사건 4호로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정보가 공개돼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하실 때는 예를 들면 막 서로 소송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에 보면은 또 뭐 공무원들 막 인사하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고 저희 은평구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 비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 비공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개 유예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5호가 애매합니다.
감사 감독 계약은 아시겠죠?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니까 알겠는데 의사결정 관련 정보 다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아닌 게 뭐가 있나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밥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의사결정인데 그거를 다 비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호는 한시적 비공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비공개 사유가 그러니까 종료되고 나면 청구인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돼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는 이 논리는 건데 이걸 공개해서 진짜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고 네가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할 경우에만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요. 5호로 비공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회의록에서 누가 회의할 때 뭐라고 발언했는지 발언자명, 회의 내용 공개해라라고 하면 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공개가 되면 그 회의를 온 사람들이 불편해서 말을 하겠냐.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친다. 회의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 양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수준이냐면 회의 참석자 명 공개, 발언 내용 공개, 발언자 명은 비공개. 이게 그냥 지금 표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뭐 도시개발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조례나 법에서 이건 비공개로 정한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들은 공개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는 4호보다 훨씬 더 공개 유예의 관점이 강하고 그 내용이 정보공개법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호로 비공개를 하면 그러면 이거 공개로 전환되면 저한테 바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리를 해줄 거예요. 6호는 개인정보인데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제 이름은 개인정보죠.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도 개인정보예요. 공무원의 이름은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네, 공무원의 성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정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각 시장이랑 도지사들 해외 출장 여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한 7년쯤 전에 서울시에서 부분 공개 처리를 하면서 개인정보 가리고 오땡땡이라고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 오씨 한 명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비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업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요. 공무원은 확실히 알겠는데 제가 서울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오늘도 강서구청에 회의라고 제가 강서구청의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공개입니다. 저는 완전 민간인이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촉되거나 위탁받은 개인의 성명, 직위, 직책은 공개다. 라고 정보공개법 9조 2랑 6호 단서 조항에 나와 있어요. 이걸로 비공개를 많이 해요. 무조건 비공개래요. 그냥 다.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의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7호 같은 경우에 영업비밀은 비공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삼성반도체 그 반올림과 삼성 그 노동부와 같이 하고 있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삼성이 졌거든요. 뭐였냐면 그 삼성에서 나온 불산 누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이거 영업비밀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 노동부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영업비밀이라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야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더 중요해 라는 판결을 냈거든요. 영업비밀은 뭘 영업비밀이라고 보냐면요. 며느리한테도 알려줄 수 없는 떡볶이 맛의 비밀 같은 수준.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 연매출이 얼마인지 대표자가 누군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런 걸 영업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정한 기술. 그런데도 그 영업비밀 중에서도 이를테면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거를 그런 공익법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그런 생명의 알 권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좀 더 제한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데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는데 상호명을 영업비밀이라고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가게명 어디 식당에서 밥 먹었는지 그 식당명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로 비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호인데요.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관련한 정보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개발, 해제, 지정, 그린벨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정보들. 이런 건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비공개를 청구하실 사유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합리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정보 부존재입니다. 정보가 없는 거죠. 정보가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거. 진짜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 그럴 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기면 돼요. 지금 여기 정보 부존재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 공무원 대상 교재거든요. 행자부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재하는 건데 정보 부존재는 이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정보 부존재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럴 경우에 넘기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존재 통지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고요.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 청구하실 때 이거 시민단체나 아니면 기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채워주세요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청구하시면 정보 부존재 답변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에서의 정보는 있는 걸 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한테는 만들어주지만 정보공개 청구한 일반 시민한테는 그냥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이거 채워주세요 하면은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들어서 줘야 되는 취합하고 가공해서 줘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취합 중에 요거 모아서 주는 수준 있잖아요.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모아서 주는 것들은 취합이나 가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그냥 모아서 주면 되는 수준인 건데 정보 부존재 하면 제가 안 봤지만 이거 보고 이거 똑같은 행자부에서 전기관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매뉴얼에 그렇게 표시 안 되어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오 청구 좀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가공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거죠. 근데 가공을 형태 변환 예를 들면 엑셀 파일을 출력해달라 이런 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 변환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엑셀 시트에서 쭈르륵 출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공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몇 장 있어요. 강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이걸 만약 구청에서 가져갔고 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앞에 한 2장은 빼고 줘도 된다. 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는 지우고 줘도 된다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럼 그게 가공일까요? 그렇죠. 일부를 빼거나 합치거나 그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는 가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전자정보를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 가능한 것들은 공개다. 추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 정보의 추출은 이거 이건데 요거다. 예.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엑셀 파일 중에서 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셀 한 3개 빼고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가공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건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폐기된 거를요. 기관에서 괜히 저런 복잡해지니까 이거 폐기했어라고 말하거든요. 폐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폐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폐기를 하려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록물을 정보를 폐기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서만 폐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검색했는데 없어 라고 폐기하면 기록물 무단 폐기로 처벌 대상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고 났을 때 그때 왜 그런 식으로 강하게 살수차를 했냐, 상황 일지 공개해라 라고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한테 질의가 들어갔어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난감했겠죠.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폐기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고발 대상이에요. 기록물 무단 폐기는 뭐 5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이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없으면 검색 안 되네? 폐기됐나 보다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면피용으로 폐기됐다는데 어쩔 거야 라는 심산으로 폐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어느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언제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폐기가 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그 대답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폐기가 된 거고요. 아니라면 폐기가 됐다라고 구라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보가 있을 때는 공문을 만들면은 이 공문들마다 나이를 다 정해요. 이건 5년짜리, 이건 10년짜리, 이건 연구, 이건 준연구 다 정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렇게 안내가 되죠. 정보 부존재 처리 시 청구받은 정보가 법령에 따라 보존 연한과 폐기가 되어서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라. 폐기됐으면 언제 평가 심의에 거쳐서 폐기됐습니다라고 꼭 안내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뭐뭐 일체, 그냥 무작정 업무 추진비 일체 이렇게 청구하시면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보 부존재를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비공개를 받을 때 굴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품고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이의 신청을 하면 외부인이 포함된 정보공개 심의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를 그냥 유지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것은 7일 이의 신청을 한 지 7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기울임 글자는요. 이의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가장 간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의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 통지가 열흘 뒤에 되잖아요. 만약에 비공개 부분 공개면 그 결정 통지서 밑에 이의 신청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본문에다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의 신청 완료예요. 그 다음에 판단은 공무원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비공개를 했다. 아니면 나는 우리 동네 그 기관 못 믿어 라고 할 때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자체행정심판위원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돈이 안 들어요. 이의 신청 행정심판 돈이 안 드는데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민감한 거는 막 1년도 더 걸려요. 그래서 주요 사안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답변을 하면 행정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잘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행정소송 돈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가실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그냥 간단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미 소송까지 가서 공개가 됐을 때는 그 정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뭐가 바뀐답니까? 바뀝니다. 서서하게 바뀌죠. 티가 안 나게. 예를 들면 GMO 수입업체 이것도 경실련이 수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4.16과 관련된 것,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도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7시간 동안 있었던 아무 정보도 없다라는 것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고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라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대요. 독재의 최고 무기가 비밀이라면 민주주의의 최고 무기는 개방성이다. 공개를 했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도구가 정보공개 청구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슬라이드로 했는데 원래는 이게 종이책자가 있거든요. 종이책자가 있는데 종이책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open기록.or.kr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배너로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 청구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 처음 해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